안녕하세요. 2025년 8월 9일자 205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CL, ES, NQ,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L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네, CL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보시다시피 하락이 되게 세게 내려왔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하지만 66.80에서 이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에 도지 만들었고 갭 하락하면서 도지 만들었죠. 그래서 일단은 갭 하락하고 이 67.71까지 찍고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65.27까지는 닿지 못했지만 거의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도지 만들었었고, 화요일에 더 밀려 내려와서 65.27을 결국은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쪽 65.27을 뚫은 상태에서 하락 돌파한 상황에서 장이 마감이 됐었죠. 세틀먼트가.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는 다시 상승을 해서 66.80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64.36마저도 깨지면서 세틀이 64.36 아래에 있는 63.64까지 내려와서 세틀이 됐습니다. 그 월화수까지는 그렇게 내려왔다가 목요일에도 더 하락을 했죠. 물론 그 볼라틸리티 자체가 하이와 로우가 65.11에서 63.70에서 2달러가 채 안 되는 41이니까 그쵸? 41이니까 1.6달러, 1.61달러 이 정도 되는 레인지죠. 그러니까 되게 작은 레인지. 지금 월화수는 그래도 나름 데일리 레인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목요일은 데일리 레인지까지 작아졌고, 금요일에 더 밀렸습니다. 이 사이에 러시아 생션 관련되는 문제가 제일 큰 이슈였다면 이슈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내려와서 64.36마저도 사실은 64.36이 숏텀에서는 하한선으로 봤었는데 일단 걸쳐 있긴 합니다. 걸쳐 있긴 하지만 일단 내려왔고 15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볼라틸리티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세틀먼트가 이쯤 됐었죠. 여기서 세틀먼트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고 63.35면은 사실은 63.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세틀먼트 가격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여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는 지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러시아와 관계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랑 얘기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요일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죠. 그리고 인도랑 인도 모디 총리랑 통화를 한 결과가 모디 총리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파키스탄 참모총장인가를 만난 적이 있었죠. 한 달 전이었나요? 그때 좀 분위기가 되게 좋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란과 이게 여기 이제 데일리 차트로 보시면 이때쯤에 6월 말이죠. 이란과 폭격하고 그랬었을 때 마침 파키스탄 참모총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약간 분위기가 좋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파키스탄하고 인도 전쟁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인도 총리에게
트럼프가 자기가 중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의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려 버렸죠. 그러면서 인도가 강하게 반발을 했고 트럼프가 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참모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러시아 오일을 인도가 사게 되면 인도에도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에 인도가 그 러시아 오일을 사지 않으려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도가 러시아 오일을 계속 사게 되면 그냥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 오일을 미국의 말을 듣고 안 사게 되면 대신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만큼의 그 포션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공급이 확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공급이 갑자기 확 줄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유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펙트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 말을 잘 들어서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재를 완화한다거나 하게 되면 조금 더 러시아 오일이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상 유지 내지는 유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되게 좋은 분위기가 갈게 되면 유가가 떨어지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러시아가 미국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그 경제 제재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버티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러시아 오일 사는 나라에게 관세를 더블로 뭐 트리플로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유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심지어 금요일 하루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었던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모리 총리와 분위기가 확 안 좋아지면서 심지어 미국 그 무기, 비행기, 배 뭐 이런 것들 그 계약을 체결한 것들을 인도에서 지금 다 그 스톱을 시켰어요. 일단 보류를 시킨 거죠. 그래서 미국 무기를 안 산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조치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관련돼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도 모디 총리와의 통화 이후에 어떤 기자회견이나 기자들의 질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는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한을 금요일까지 그 미국 시간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이 저녁 시간이죠. 장이 끝나서 미국 저녁 시간이니까 한 6시간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동영상이 올라가는 시점 기준으로는 한 서너 시간 더 남은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러시아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유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거기에 러시아의 반응은 우리는 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그 전면적인 휴전이나 종전이 아니라 에어트루스라고 해서 그 비행기만 뜨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비행 금지만 양 국가에서 어그리를 하는 정도 선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꼼수인 게 지금 현재 양국 모두 제공권 장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제공권 장악을 하고 있었던 쪽이 그 우크라이나 그 영토 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제공권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군에서 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에어트루스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러시아 영토까지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제공권 장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러시아만 전략적 전술적이죠. 전술적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꼼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말은 트루스니까 뭐 양쪽에도 못하게 하는 비행 금지 뭐 이런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리액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물린은.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 녹화하는 시간 기준으로 뭐 한 6시간, 7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리액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틀 후에나 일요일 저녁, 그러니까 지금 그 현지 그 익스체인지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이니까 일요일 저녁에 다시 그 원유 선물 시장이 열리는 데까지 거의 딱 48시간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48시간 조금 더 남았죠. 48시간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일요일에 다음 주 오픈에서는 유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되게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거의 이제 뭐 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63.35에서 장이 끝났죠. 종가는 이런데 세틀먼트는 63.88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53틱 정도 차이가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갭 상승을 하게 되면 64.36은 뭐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뭐 65.27도 다시 올라가서 66.80 다시 67.71, 이 파란색과 핑크색 이 영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역을 다시 이 영역으로 들어올 만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핑크색이랑 파란색 이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장이 형성됐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그게 조금 더 밑으로 뚫려 있는 상태고, 여기선 걸쳐 있어서 이게 완전히 뚫렸다고 컨펌이 안 된 상태인데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틀 사이에 뭔가 다른 일이 벌어져서 뭐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뭔가 다른 얘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이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네, ES 지난주에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246.25 이 레벨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장이 끝났는데 월요일에 바로 회복했고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따가 NQ랑 비교를 할 텐데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다시 여기까지 뭐 다시 돌려보셔도 됩니다. NQ 보면서.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7월 7일 기준으로 이 7월 7일의 저점이 지금 레인지의 저점이죠. 그리고 첫 번째 레인지가 7월 7일의 저점과 이 레벨 633.25 레벨입니다. 이 레벨이 첫 번째 레인지, 그리고 두 번째 레인지가 633.25에서 6459.25에 해당되는 이 두 번째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에 머무르다가 쉬프트 업 하면서 이 위쪽 레인지로 슉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훅 빠져서 내려오면서 다시 6246.25까지 밀린 게 지난주 장이었어요. 그래서 고점 찍고 여기서 뭐 고점이 갱신이 됐지만 바로 밀려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다시 바로 금요일에 하락분 만회하고 갭상승해서 살짝 밀려서 여기서 지지받아서 올라갔고, 목요일 도지 만들고 금요일에 상승 양봉 만든 정도까지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지금 레인지 무브라면 레인지 무브이기 때문에 여기서 트렌드 라인은 그리진 않겠습니다만,
레인지 무브 하고 있는 중간에는 트렌드 라인 그리지 않는다라는 룰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룰을 지켜서 트렌드 라인을 그리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6459.25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뭐다? 이 두 개의 하나, 두 레인지를 크게 봤을 때 이걸 상한선, 이걸 하한선으로 하면 이 레인지 안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안쪽에 6459.25까지 가면 여기서 강하게 저항을 받아서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여기서 이중 지지 받았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 이중 지지 받아서 올라간 거라 여기서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7월 7일 기준 두 개의 레인지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레인지 안쪽에서 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의 ES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페이스북이랑 텔레그램 채널에도 올렸는데, 그 목요일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밀려서 내려오는 이 과정과 딱 이때입니다.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 이거의 움직임이 NQ는 굉장히 약한 반면에 ES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ES랑 NQ가 디커플 되어서 순간적으로 디커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ES는 이 레인지에서 당분간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신고점 만들고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위쪽에서 여기서 저항받고 이 아래에서 여기서 지지받는 정도의 모양새, 그래서 이 삼각형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정도로 ES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NQ죠. NQ. 네, NQ. 자, 여기서 제가 아까 ES와의 비교를 먼저 까먹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7월 7일 저점에서 우리는 뭘 봤냐면 ES에서는 이 레인지 그 다음에 이 레인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서 이 두 개 레인지 안에서 장이 벌어졌었는데 NQ는 여기 레인지에다가 한 레인지가 더 만들어졌었습니다. 얘가 아니죠. 파란색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7월 7일 기준으로 레인지가 두 개가 아니라 3개였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올라갔었지만 여기에서 이 레인지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던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레인지가 있고 전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 3개의 레인지를 뚫고 고점 만들고 저점까지 해서 어차피 7월 7일 저점에서 지지받은 건 똑같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이중 지지 받은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에도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전주 금요일에 하락분만큼 뱉어냈고 화요일에 갭 상승했지만 밀렸고 이 레인지 상한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 레인지와 레인지 사이에 저점과 고점에 딱 걸쳐있는 수요일 바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ES에서는 여기에서 도지가 음봉 도지였는데 여기서 양봉 도지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밀어 올라가면서 전고점에 가까이 올라간 것까지는 유사하지만 뭐가 다르다? 레인지가 하나, 둘, 3개였었던 게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레인지가 될지 이게 레인지가 될지 이게 레인지가 될지 몰랐는데 일단 목요일에 이 두 번째 상한선, 얘가 첫 번째 상한선, 두 번째 상한선 돌파되고 상승하는 이 포인트에서 여기보다는 여기 고점을 저항선으로 놓고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대비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고, 결국은 다시 도지 만들었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레인지가 3개긴 한데 얘네들이 어떤 이 전체의 큰 레인지에 갇혀 있다고 보는 건 되게 애매하죠. 왜? 이 레인지 상한선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은 레인지에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수요일까지만 해도 여기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아서 다시 밀려 내려오면은 여기는 이렇게 레인지 무브고 이 4개 내지는 이 하나가 아웃라이어로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아웃라이어 그 혼자만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데이터에서 제거해야 되는 그런 뭐 아웃사이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특이한 데이터라서 없애버려도 되는, 그래서 레인지는 얘로 만드는 뭐 그런 거여야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밀려 올라가면서 얘가 이 4개가 데이터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면서 3개의 레인지가 되면서 여기서 새로운 레인지를 만드는, 그리고 보시다시피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너무 다르죠. 지금 얘네들은 조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 뭉쳐져 있었던 반면에 전주 목요일부터는 훅 빠지고 훅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 때까지 언제죠? 4월 그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정도까지, 뭐 그때 이후에 볼라틸리티,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제일 큰 게 연속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뚫릴지 안 뚫릴지를 굉장히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갭 상승을 해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맞고 내려올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에 아직 반영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금요일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로 갔죠. 하지만 어제 발표된 반도체 100% 관세가 지금 산업 제조업, 미국 제조업 내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표면화되면 실질적으로 뭔가 마켓에 영향이 들기 전에 오히려 제조업 협회나 뭐 이런 쪽에서 좀 반발들이 세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좀 더 커지게 되면 시장에는 다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제조업 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생산되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고급 기계류들, 그 건설 기계 이런 부분들은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CAT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에서 다 반도체 들어가고, 물론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는 방산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생산 단가가 굉장히 치솟아 버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표를 해서 국무부, 재무부나 뭐 이런 곳에서 컨펌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컨펌이 되면 다시 밀려 내려올, 뭐 일시적이겠습니다만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게 또 뭐하고 연결되느냐? 인플레이션 관계로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특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월달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뭐 아직 한 32일 이상 남았습니다만 9월달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FOMC 내부의 그 소위 애매한 그 도비씨들마저도 다 확실한 도비씨로 넘어서고 있고, 호키씨 했던 분들도 중립으로 넘어가고 있고, 거의 이제 그 9월달은
그 인하가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단순히 패드와치 이런 데서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FOMC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패드와치에서는 10월, 12월까지도 인하를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10월까지는 또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9월에 확실하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FOMC 그 위원들의 스피치들도 10월까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연내에 3번은 힘들겠지만 2번은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 보통 9월, 12월을 보는 거죠. 그래서 10월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9월, 12월은 거의 인하 확정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 대부분의 마켓 참여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게 또 장에는 상승 무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미란 리포트의 주인공인 그 미란이 차기 그 FOMC 의장의 패드 의장이죠. 패드 의장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뭐 패드의 독립성은 물론 독립은 독립이지만 뭐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 자체가 미란의 정책이죠. 뭐 그렇게 되는 그래서 뭐 그 디제스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들 맘대로 되는 그런 통화 정책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5월 달이라고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누가 될지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뭐 자진 사퇴식으로라도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지나고 10월 지나고 12월까지는 그래도 파월 의장이 계속 있을 것 같긴 한데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초에 임기 끝나기 전까지 뭐 임기 끝나기 전에 5월까지 한 2번 정도 더 있죠. 1월 3월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파월 의장이 담당하게 될 FOMC가 5번이라고 봤을 때 거기서 한 3번까지는 가능하지 않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막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FOMC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사람 맘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 분위기가 뭐 그렇게 돌아간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뭐 많이들 그 보드 멤버들이 자진 사퇴하게 압력 받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 관세 관련한 하락 이슈들이 묻혔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이슈에는 눈 감고 상승 이슈에는 더블로 반응하고 트리플로 반응하는 게 최근의 시장이었고 그게 지금까지의 언제죠? 뭐 2022년부터 돼왔던 이 장이 다 그런 장입니다. 그런 장인들하고 뭐 지금이라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락 이슈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마켓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뭐 NQ뿐만 아니라 ES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상승 이슈가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뭐 이걸 뚫고 2, 3, 8, 4, 5까지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테크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강해 보이는 상한선이라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이 큰 레인지 뭐 이제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다 합쳐진 이 큰 그래서 얘는 새로운 레인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큰 새로운 레인지에 해당되는 레인지에서 그래서 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핑크색.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21,800인데 얘는 뭐 굳이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얘도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오렌지로. 얘도 오렌지. 네, 이렇게 NQ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이네요. 자, 비트코인 보시면, 네, 여기서 일단 꺾여서 내려온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빨간색 업 트렌드 라인 되게 자주 이용했었죠. 얘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고, 토요일에 지지받고, 이 빨간색 지지선을 지지받고 상승하고, 여기 만나서 저항받고 다시 밀렸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수요일에 지지받았는데 여기서 또 저항받았다가 목요일에 결국은 뚫었죠. 뚫고 올라가 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금요일에 밀려 내려온, 뭐 우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하나 둘 세 개의 지지 저항선들에 딱딱딱딱 하루에 한 번씩 맞아 떨어지면서 움직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매크로가 딱히 없었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무슨 여기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떤 프로핏을 그렇게 얻기가 쉽지 않은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안에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뭐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까지, 아니면 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업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오실레이터 하다가 위가 뚫릴지 아래가 뚫릴지, 위가 뚫리고 아래가 뚫리는 쪽이 방향이 돼서 아래가 뚫리면 훅 밀려 내려오고, 위가 뚫리면 훅 치고 올라가서 신고점 새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11050이 그렇게 강한 고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에 그 역사상 고점 레벨은 심지어 니들이 길어서 이걸 어디까지 트러스트 해야 될지, 여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그나마 그 다음 고점인 얘가 고점인데, 얘도 도지 만들면서 니들이 큰 상황. 그러면 아니면 어떤 놈 이 정도?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그려줘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도 파란색으로 일단 해주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 두 개, 그리고 뭐 저 위에까지 해주면 이렇게 하면 세 개의 고점을 뚫어야 신고점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가지는 어렵고 여기에서 그냥 저항받고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위로 방향을 잡으면. 아래로 방향을 잡는다고 해도 이 핑크색에 있는 얘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 얘가 뚫린다고 해도, 물론 빨간색이 강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하락, 트렌드 라인을 보고 이 트렌드 라인에 뚫리는 게 어디냐를 보는 거니까, 뚫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핑크색 강하죠. 요거 뚫리면 이 다음 거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별거 없죠. 이 초록색까지는 그냥 밀려 내려온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뭐 여기 이런 고점들이 있고 이런 고점들인데 얘네들은 중요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9, 590 이 고점 뭐 이 고점 있어도 얘도 사실 얘 트러스트 하기가 좀 어렵죠.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얘도 뭐 특별히 뭔가 걸리는 게 없었던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핑크색,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초록색, 이 두 개가 중요한 애들이고 이 두 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밀려서 얘 강하고 얘 뚫리면 초록색까지 그냥 다운 프리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그렇고 위쪽은 이렇다. 이 정도로 비트코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움직임이랑 이제 이더리움 움직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더리움이 훨씬 지금 더 다이나믹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고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설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원하시면 비트코인 원하시는 분이 많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원하시는 분이 더 많으면 이더리움을 할 텐데, 뭐 크게 10분 이상 대답을 안 하시면 그냥 이더리움으로 넘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켓캡은 비트코인이 훨씬 많아요. 뭐 10배 차이 날걸요? 그죠?
다섯 배 좀 안 되네요. 10배까지 안 되고 5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켓캡은 그런데 볼륨은 이더리움이 훨씬 트레이디드 볼륨 그 밸류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섰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마켓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트레이딩이 잘 되고 얼마나 트레이딩이 많이 돼서 볼라틸리티가 커져서 거기서 프로핏을 얻을 확률이 높냐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이제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은 어떤가 보여드리려고 이더리움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보시면 여기 세이브를 하고 이더리움을 보시면 자 이더리움은 좀 전에 굉장히 옆으로 움직이거나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비트코인은. 하지만 이더리움은 계속 쭉쭉쭉쭉 상승을 하면서 뭐 오늘도 14%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7일간 지난 7일간 비트코인은 2.5% 상승했는데 지난 7일간 이더리움은 14.4%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안 봐도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여기 있는 이런 트렌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미리 해놓은 것들이고요. 지금 역사상 고점이 여긴데 역사상 고점이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그게 거의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온 거죠. 역사상 고점에서 저항 받고 내려온 상황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역사상 고점이라고 보면 이게 지금 4082.10, 4084.40, 4084.40이니까 얘네요. 얘. 그죠? 얘로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니들로 뚫고 올라갔으니까는 얘나 얘보다는 얘로 봐야 되겠죠. 얘 아니고 일단 얘를 밀려내리고 얘를 빼고 다시 얘를 여기다가 놓고 그죠? 그렇게 하고 얘를 역사상 고점으로 놓고 봤을 때 금요일 지금 현재도 지금 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여기에 거의 닿을 듯 했다가 살짝 밀려 내려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고점에 거의 다 달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얼만큼 한 번, 두 번 트라이 했고 세 번째 트라이예요, 이번이.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더리움은 신고점을 달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우리 이더리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고점, 얘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이거를, 지금 이 고점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얘는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이 밑에서 이렇게 해서 얘가 로하이 레퍼런스로 가는 요거 따라가는 걸로 보는 게 맞죠. 그 로하이 레퍼런스는 무슨 색? 오렌지색을 로하이 레퍼런스 요거가 따라가서 여기서 저항받았고 여기서 저항받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지만 다시 고점 만들 때 닿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갔고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전고점 이미 두 번이나 저항을 받아서 세 번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음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로하이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더 상승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게 아니고 다시 밀려 내려오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로하이 레퍼런스 이렇게 안 하고 얘랑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거 하나만 놓고 로하이 레퍼런스를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패러렐 채널 그렸지만 이 패러렐 채널이 뭐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게 여기서 저항을 받았나를 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은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 패러렐 채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워주고
요 트렌드 라인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초록색. 그쵸? 그래서 이 두 개 트렌드 라인 있고 밑에서 이렇게 하나 둘 가는 트렌드 라인 있고 그래서 요 네 개의 트렌드 라인이 중요 트렌드 라인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되기 전에 여기서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했었던 놈 중에 하나예요. 아 얘를 그냥 뭐 요렇게 해도 되겠군요. 요렇게 했었던 트렌드 라인이 나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 계속 받고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요거 도지 만들면서 깨지면서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얘도 나중에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가파르군요. 이 정도는 얘가 뭐 다른 데서 작용을 했다고 보기 여기서 저항받은 거 하나 있는데 얘도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놈이라고 보기는 쉽지가 뭐 의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얘는 놔둘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얘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트렌드 라인이 현재 있는 거고 여기서 트렌드 라인 여기서 이렇게 다시 그려주면 여기죠. 뭐 이렇게까지 이것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 이렇게 있고 레벨들 이렇게 있고 이 레벨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오래된 오렌지색은 오래된 트렌드 레벨들이죠. 그래서 오래된 레벨들과 새로 만든 레벨은 얘 하나로 족하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도 있지만 이건 내려올 때 그때 그려도 되죠. 네, 굳이 지금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에 트렌드 라인들을 많이 지지선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고점들이 전고점이죠. 전고점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얘네들 이 고점들보다는 얘가 더 강한 지지선이긴 합니다. 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답변을 주시면 비트코인이 우세하면 비트코인으로 계속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더리움으로 넘어갈 확률이 되게 커졌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제부터는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제가 이렇게 이더리움 차트를 가져왔다. 그래서 오늘 그걸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번 주가 뭐 크게 매크로가 없었죠.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 같은 거 보시면 매크로가 없으니까 그냥 위아래로 바로바로 그 고점 저점이 딱딱 찍히는 그런 테크 애널리시스 그 기술 분석이 장을 리드하는 그런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악재에는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호재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마켓이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매크로가 특별하게 딱 그 센 게 나오지 않으면 이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버티고 올라가는 건 올라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저는 사실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금리 시대가 너무 장기화되면은 망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죠. 이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 이 얘기는 제가 뭐 칼럼이나 아니면 제 블로그나 이런데 이제 블로그도 하나 새로 만들기 시작을 해서 블로그 이런 데에다 글을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번에 FOMC가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들 뭐 다음 주에 CPI가 있던가요? 예, CPI가 있는데 뭐 그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해도 9월
그 인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 주 뭐 매크로 있어도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는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금요일이기 때문에 속보로 올라오는 다른 뉴스들은 제가 일요일 아침 동영상에서 다시 소화를 해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금요일 뉴스 다르고 토요일 뉴스 다르고 일요일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부터 시장하는 마켓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일요일 저녁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뭐 그 녹화하면서 본 속보들도 있는데 그 얘기는 일요일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스톡 차트 분석으로 내일 스톡 차트 분석,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